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마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내란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 두 번 만에 영장을 청구한 거여서 그만큼 자신감을 보인 거라는 평가였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자신감보다는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혐의별로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혐의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피의자들, 구속 피의자가 나오거나 공범 등을 수사를 통해서 정치인들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부분,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사실은 특별히 성과낼 만한 게 없죠. 그것이 하나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이 부분만 남은 것인데 글쎄 치열한 법리 다툼하고 구속의 필요성에 관련된 다툼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될 만해서 했다 이런 평가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에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은 체포 방해 혐의 또 그리고 국무회의에 대해서 적법성, 적절성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참고인들 진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구속 기소를 이제 한 것이다.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한 거라고 보는데 이제 이 외에도 지금 사실은 수사의 필요성이 더 있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수사할 내용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로운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뭔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또 이 관련자들하고 입을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에 청구 필요성은 필요했다라고 보이고 저는 오늘 그 발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구속영장의 발부 개념 그 요건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도주의 그 우려라든가 증거 인멸의 우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발부가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보고 지난번에 사실 구속 취소의 사유도 법원이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구속을 취소시키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바로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다른 판단을 구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는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뿐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데 지금 이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으로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이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없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좀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변호인들이 들어오시면 좀 진술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김성훈 전 차장의 경우에는 이제 그 변호인 대통령 측 변호인이었던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대통령한테 그다음에 나갔을 때는 이제 불리한 진술을 했다. 근데 어느 것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인지 모르죠. 특검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강의구 실장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검찰에서 하던 진술과 달리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들어와서 변호할 때는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것인데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것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는 불리한 건 맞아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완료됐다면 저 진술 증거가 해당 사건에서 차지하는 소명의 기능 이것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저 부분은 판사의 판단 문제이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다라고 판단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저 부분 수사가 다 끝난 거거든요. 수사가 끝났으면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성도 없는 거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치열한 양측의 공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한덕수 전 총리도 공범으로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영장 청구를 못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해서 피해자 신문 조서는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 입건 이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수사 기록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다만 구속을 할 필요성 내지 그럴 만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후 선포문 서명 관련한 혐의였습니다. 구속 시도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그 당시에 이 문건을 만들었다고 하는 강희구 부속실장, 또 이 폐기를 지시했다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 관계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 그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 주도로 내란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내란범에 대한 사면 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당권 도전에 나선 박찬대 의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의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을 겨냥한 발이죠. 예. 또는 실질적인 본인의 목적은 이제 본인의 강성 지지층의 표를 흡수하기 위한 당대표 전략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 정당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차원입니다. 그 헌법적 차원에서 정당을 보호하는데 입법으로 그런 헌법 차원의 정당 제도를 무시하는 또는 형해화시키는 저런 입법을 시도한다. 저는 그 국회의원 자체가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와닿지 않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 정당 해산 제도를 통해서 정당을 해산시키고 해산된 정당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뭐 환수한다라든가 예. 뭐 이런 식의 보완 입법이 된다는 것은 뭐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헌법적 판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통해서 정당을 형해화시킨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게 반헌법적 범죄라 물론 당연히 저는 통과될 거라고 보지 않지만 저런 본인의 당권 획득이라는 개인적 어떤 목표를 위해서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정당 제도를 형해화시킨다. 저는 정당 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이 야권 구여권을 겨냥한 발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죽이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일부 반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회의적인데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불법적이다라는 얘기까지는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에 대한 부분을 바꾸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로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그 비상계엄 옹호하는 모습 같은 거,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거, 지금도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진정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속죄하는 의미 이런 모습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으면서 마치 지금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은 이 박찬대 전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집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하루속히 먼저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환골탈퇴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을 때 아마 국민 여론도 함께 움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저게 문제가 뭐냐면 예. 탄핵 그 심판 직전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혼란이나 아니면 어떤 전략적인 선택, 정당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전략적인 선택에 대해서 그 당시에 또 여러 국민들이 어떤 분들은 탄핵 반대 찬성하거나 탄핵 찬성에 반대하거나 각자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국민들이 낸 세금의 경우에는 세금이 아닙니까? 그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정당에 주는 보조금은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탄핵 만약에 찬성하는 반대하는 국민들이 낸 세금은 탄핵 찬성을 하는 민주당의 국고보조로 갈 수가 없는 건가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선택했던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럼 그 당시에 그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법적 책임으로까지 만들어가지고 보조금을 환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출마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의 입법적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민주주의나 헌법에 안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은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첫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정치 보복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옛말에 화무실이 옮기고
건굴 10년이라고 했는데 그 칼날이 언제 되돌아올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권력 남용하지 마시고 과잉 수사하지 마시고 정치 보복하지 마십시오. 윤상현 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건데 윤상현 의원 소환 조사도 곧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저 특검의 예. 압수수색은 물론 법원의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한 수색이니까 예. 정당합니다. 근데 시점상 보면은 저게 과연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창원지검에서 2023년도부터 수사를 해왔고 1년간은 늦장 수사라고 쳐요. 그런데 2024년도 11월 달에 거기도 특수수사팀이 발족을 해서 검사 11명이 투입이 됐어요. 예. 그 100여 명의 정치인들 아마 전현직 의원들이 여기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60여 곳에 압수수색도 했어요. 그런데 그 팀에서는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안 했거든요. 김상민 변호사에 대해서도 안 했어요. 단 김상민 변호사는 또 소환해서 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수 의원들이 이미 조사를 다 받은 상태예요. 예. 조사를 다 받고 나서 압수수색을 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뭔가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라고 뿐이 저희가 볼 수가 없고 거기에 국민의힘 정치인이 포함된 부분은 정치 보복으로 느낄 만한 시점상 또는 그 성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 시점에 이런 식의 압수수색은 과잉 수사다, 보여주기식 수사다 이런 반발인데 어떻습니까? 저는 김건희 특검에서 충분히 해야 할 사안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어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예요. 이것은 지금 왜 이 시점이냐? 이것이 과연 그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연된 정의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동안 수사를 진작에 진행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늑장 수사를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육성 파일이 공개된 게 벌써 작년 겨울 무렵 아닙니까? 김영선이 좀 해줘라. 당에서 말이 많네. 내가 상현이한테 다시 한번 전화할게. 라고 얘기했었던 그 녹취. 그것이 지금 발견이 되고 확인이 됐으면 당연히 그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강제 수사는 시작이 됐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이제까지 지연시켜 왔다가 최초로 지금 처음 압수수색을 했다라면 그동안의 이 부분에 대한 늑장 수사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했다라고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있어요. 수사라는 게 내가 상정한 혐의자, 내가 상정한 수사 결과가 안 나오면 예. 뭐 이게 부실 수사하고 늑장 수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도 11월부터 특수단을 구성해가지고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을 언론에 많이 안 나왔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수사 결과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 해봤는데 이것뿐이다라고 저희가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정치권의 해석에 따라서는 야, 그거 봐, 니네 덜 했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직 늦장 수사하겠다라고 해서 특검까지 발족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의 저런 압수수색 나중에 보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느 팀이 맞는지는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섣불리 단정적으로 완결성 표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예. 드리면 지금 중간 수사 결과까지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올 2월인가요? 1월인가 2월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원래 이런 정도의 사건이 명태균 씨 게이트 정도라고 이름이 붙여질 정도의 사건이 있었으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거를 창원지검으로 넘긴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다시 중간 수사 결과가 뭐냐 하면 다시 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겠다라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창원지검은 뭐 한 겁니까? 또 서울중앙지검은 뭐 한 거예요? 이제 와서 특검에서 이런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이런 말씀. 근데 그 원래 창원지검 수사했던 거예요. 선관위에서 창원지검에 고발을 해가지고 그 수사하고 나서 결과 발표 때까지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등이 다 이미 일부 기소가 됐어요.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의 일부 녹취록 그 자체가 혐의가 있으면 그 자체로 당연히 수사를 개시했겠죠. 근데 그 자체를 들어봐도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의 선거 개입도 아니고 그 자체로 어떤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하는 거지. 마구잡이로 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 그렇게 하나요, 수사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수사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서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특검 수사에 대한 여야의 입장과 평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진행 상황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를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안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혁신위원장 사퇴 배경을 직접 설명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혁신위에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두 분에 대해서 탈당 권고를 할 것이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걸 비대위에서 받아서 윤리위에 제소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실 수 있느냐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당 개혁을 이끌었어야 할 안철수 혁신위가 자초된 데에는 당 지도부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도 혁신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혁신위원장을 받은 지 닷새 만에 내려놓고 또 당대표에 출마하는 모습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일단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혁신위원회 그 선정권, 예. 선택권은 안철수 혁신위원장한테 전적으로 줬어야죠. 그 부분은 분명히 지도부가 잘못을 한 거예요. 전권 혁신위를 줬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혁신이 구성 권한은 전권을 줬어야 돼요. 예. 다만 혁신안에 대해서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혼자 생각으로 혁신안을 낸 거죠. 그럼 혁신이 구성이 필요 없잖아요. 혁신위를 구성해서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예. 당내 여론을 수렴해서 올바른 혁신안을 내고 그 혁신안을 관철시키는 게 혁신위의 활동인데 그걸 본인이 그냥 혁신안을 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 혁신을 너무 편한 혁신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 혁신 대상자들이 있다고 상정을 하고 그 혁신 대상자들한테 당신 물러나세요. 나 이렇게 할 겁니다. 아 그렇게 하세요. 이런 혁신안은 그 정도 혁신안이면 진작 됐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회에 힘을 받을 때 당연히 지도부가 반대하겠죠. 그렇다면 당원들의 어떤 여론을 예. 형성을 해서 혁신의 동력을 삼거나 뭔가 다양한 전략을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너무 편하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저는 두 분 다 잘못이 있는데 어쨌든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좀 성급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통상 혁신위가 발족을 하면 전국 각지의 여러 상징적인 지역들도 많이 다니면서 정치부 기자들이 참 따라다니기 바쁜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혁신안을 관철시킬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혁신위의 어떤 통상적인 역할이었습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이 그런 모습도 좀 보이기 전에 그런 활동도 해보기 전에 당에 2명 나가라. 요구를 해놓고 받지 않으니까 나간 점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셨어요? 저는 애초에 안철수 의원께서 혁신위원장을 받았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위원장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혁신안이라는 것이 차기 지도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라는 어떤 보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차라리 본인이 직접 저 당권에 도전해서 본인이 혁신안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평가받겠다라고 하고 그 나중에 당대표가 되었을 때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동력을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 애초에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혁신을 얘기하는 것 중에 특히 인적 청산 부분이 있는데 예. 혁신은 기본적으로 인적 청산을 기본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이 변했다라는 모습을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적 청산이 없는 혁신이라는 게 말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인데 지금 안철수 위원장의 이 혁신위원장 사퇴를 보면서 국민의힘의 정말 구주류 소위 친윤계라고 하는 분들의 높은 벽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언더 찐윤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언더 찐윤이라는 게 한 20명 정도의 드러나지 않은 친윤계 인사들이 당을 좌지우지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런 비판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의 어떤 비판이 가세되고 있는 부분까지 보면 역시 국민의힘에는 지금 언더 찐윤의 높은 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모습만 확인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수락 자체도 다소 이해가 안 되는 지점도 있지만 구주류 세력의 그 공고한
지점들을 안철수 의원이 넘어서지 못하는 당내 상황도 좀 문제라는 지적을 같이 해주신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제 당원들의 시선은 전당대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가 관심이 쏠리는데 지금 측근들의 만류로 전대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조경태 의원이 출마를 하면서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이다 보니까 출마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지금 뭐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아직 판단을 내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아직까지 판단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께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 예. 왜냐하면 일단 출마 명분이 많이 사라졌고요. 안철수 의원이 한 출마 명분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가 하곤 했던 출마 명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 없이 보궐선거 등을 통해서 등원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어쨌든 갈등 구도가 선명하게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 구도 하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에 껴서 상처를 입는 일은 저는 피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당대표 운영 시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총선의 패배 이런 것들 전부 다 끌고 나와서 전당대회 장에서 다시 한번 그걸 평가를 받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전 대표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감사원의 이런 결과 발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독립기관의 독자적인 발표라고 일단 저희가 인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일부 매체에 나가서 여러 가지 특정 정당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은 부적절하긴 맞아요. 그런데 전방위적으로 이제 과방위에서의 어떤 행태,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꼭 집어서 한 듯한 저런 발언 등 이런 것들 종합하면 이제 그만하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부분들이 모두 압박으로 느껴질 것이고 그렇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방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선명한 개혁 과제를 국민께 선보이고 난 이렇게 하겠다.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합의제 기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뭐 선제적으로 방통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노선 제시를 하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좀 직을 8월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 결적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는 뭐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만 저 정도를 가지고 공무원의 중립성을 상당히 심대하게 침해한 상황 속에서 주의 정도로 마무리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고 지금 그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혼자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동안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에서 보여왔던 전행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과 책임도 지금 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방통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것은 사실 이 대통령께서도 직무를 방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기싸움하느라고 의원 추천 안 하고 있잖아요. 해가지고 방통위원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무리 미워도 예. 방통위원회 업무는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지금 여권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저렇게 버틴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